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지난 2016년 4월 총선 직전에 중국에 있는 북한 유경 식당에서 지배인과 여종업원 13명이 집단으로 탈북한 사건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국정원의 기획 탈북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국정원뿐만 아니라 국방부 직할 정보사령부에서도 관여했다. 이런 보도가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네요. 오늘 민변에서 이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는데 민변의 담당 태스크포스 팀 맡고 있는 장경욱 변호사 잠시 후에 연결해 보겠고요. 요즘 환경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게 바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입니다. 2050년이 되면 바다에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다. 이런 경고가 나오면서 스타벅스, 아디다스 이런 굴지의 대기업들도 플라스틱 줄이기에 동참하고 나섰는데 그래서 오늘 2부 시간에 이 플라스틱을 또 거의 쓰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이 이미 있네요. 이분들 초대해서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해 보겠고요.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유린한 반헌법 행위자들을 모아서 지금 명단을 만들어가고 있는 성공회대 한원구 교수를 모셔보겠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눈에 띄는데 그 면면들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유튜브에서도 저희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직접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검색하시면 유튜브를 통해 저희 방송을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총선을 엿새 앞두고 벌어진 북한 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 그 이후에 국정원의 기획 탈북 의혹이 계속 제기됐었고, 최근에는 정말 그랬다라는 그 식당 지배인의 증언도 나온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국정원뿐이 아니라 국군 정보사령부도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네요. 자, 이 기획 탈북 의혹 꾸준히 문제 제기해오신 민변의 이 기획 탈북 의혹 사건 대응 태스크포스 팀장 장경욱 변호사를 연결해 봅니다. 장 변호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변은 지난 5월에 이미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고발하셨었죠. 네. 그때 그 고발할 때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셨나요? 제목은 국정원법상의 정치관여죄라든가 직권남용죄, 형법상의 강요죄,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관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해서 인도에 반환죄 여러 가지로 국정원 이병호 원장과 정지용이라는 그 공작팀장 그리고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들을 고발을 했고요. 예. 홍영표 전 통일부 장관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이용할 목적으로 대변인을 통해서 그 계획탈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북 제재 효과로 상류층 자제들이 한국을 동경해서 집단 입국한 것처럼 그 선거 엿새 전에 이렇게 발표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민변이 애초부터 이 문제를 그렇게 기획 탈북일지 모른다라고 의심하시게 된 계기는 뭡니까? 보통의 일반 탈북자분들이 입국 경로하고 달랐고요. 이 비행기를 통해서 제3국을 거쳐서 1박 2일 만에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임시 여권이라든가 그 집단적으로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국정원이라든가 이런 외교부 이런 협조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신속하게 입국하기가 어려웠고요. 동시에 입국해서 바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또 이례적으로 통일부 대변인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대대적으로 그 보도했고 또
당사자들이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그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서 당시에 야당에서부터 기획 탈북 의혹, 북풍 의혹이 제기됐었고 네. 저희로서는 그걸 종업원들이 합신센터에 있기 때문에 직접 한번 확인하고자 예. 변호인으로서 접견권이 보장되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접견을 시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그랬죠. 여러 가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접견을 신청했지만 결국 그거는 허가되지 않았죠. 네, 거부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지배인이 식당의 지배인이 뭐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나는 국정원의 협력자였다. 그리고 네. 뭐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에 가서 식당 하게 해준다고 했다. 뭐 국정원의 협박이 네.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증언들이 나왔잖아요. 네네. 게다가 오늘은 정보사도 관여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일련의 보도들? 지금 지배인은 그 해외 식당을 찾아온 어떤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국정원 직원이었고 그 국정원 직원과 국내 들어온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 만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 지금 정보사라는 얘기는 보통 정보사령부가 해외 그 공작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과거 원정아 사건에서도 원정아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정보사 직원이었던 경우도 있어서 지금 아하. 그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대북 소식통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나름은 그 정보사라든가 국정원 내부 상황을 아는 예. 관계자로부터 좀 신빙성 있게 나온 얘기가 아닌가. 그렇지만은 초기에 정보사가 공작을 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는 선거를 앞두고 전격적으로 온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정보사와 국정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청와대까지 보고되고 그렇게 한 것으로 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 정보사와 국정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그러면 그 둘의 상부기관이 지휘한 건 아닐까요? 청와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아하. 그 일부 그냥 정보기관이 아무런 이런 중요한 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해서 선거에까지 이용한 사건에 대해서 일부 정보기관만의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고 다 상부에 보고돼서 특히 청와대까지 보고된 것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계시다. 네. 최근에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종업원들의 탈북 과정에 좀 미흡한 점이 있다. 진상규명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해당 종업원들을 직접 만났었죠.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유엔 서울 인권사무소 관계자들이 예. 그 여종업원들 3명 정도를 2017년도 초에 만난 것으로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토대로 예. 킨타나 보고관이 유엔에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강제 납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 유엔총회에 보고를 해 오셨습니다. 예.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또 최근에 접촉해서 만난 피해자들 증언이 있었고 해서 그 피해자들을 킨타나 보고관에게 면담을 중재했고 그 과정에서 아마 킨타나 보고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 독립적인 기구로서 진상규명을 하라 이런 예. 발언을 하신 것 같고 앞으로 아마 유엔 총회 보고서를 10월경에 유엔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 문제는 유엔 총회 보고서로 강력하게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엔 차원의 권고가 앞으로 예정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기획 탈북 의혹을 제기하던 야당이 집권당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된 지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의 통일부는 계속해서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네. 최근에 이거 오늘 보도된 군 정보사 개입 의혹에 대해서 국방부한테 물어보니까 국방부 대변인은 그건 통일부에 가서 물어봐라라는 식의 입장이고 현 정부는 그럼 왜 이런다고 보시나요? 지금 이 문제가 그 국가 대 국가 관계가 개입돼 있는 어쨌든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은 남북이지만은 네. 어쨌든 가해 국가가 됩니다. 국가기관이 그것도 제3국에서 중국에서 그렇죠. 어쨌든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중대 범죄가 되고 되면 유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아마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국내 여론에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전임 정권이 저지른 범죄이지만은 이것을 밝힐 경우에 뭐 유엔이라든가 이런 데서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파생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예. 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뭐 용기가 없어서 그런 것으로 저는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진상을 밝히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자 이 말이죠. 네, 진상 규명이 저희는 급선무라고 보고 이미 유엔 인권보호관도 그런 그 진상 규명, 독립적인 기구를 꾸려서 진상 규명하라는 이런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금 종업원들이 자기들은 못 모르고 따라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 의지대로 왔다고 증언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억지로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이런 주장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 그 종업원들 자유의사를 확인해서 돌아가고 싶은 사람만 돌려보내면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그때 그럼 난 안 돌아가겠다라고 답변하면은 북에 있는 가족이 위협을 당하기 때문에 안 돌아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갖고 있어도 그 말을 못 할 거다. 자, 이런 주장들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그 종업원들이 지금 용기를 낸 몇몇이 우선 나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 기획 탈북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들이 과거에 저희가 2년 동안 민변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민변을 종묵몰이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마치 종업원들과 북의 가족들 불이익을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렇지만은 범죄를 저지른 장본인들이 오히려 민변을 상대로 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오히려 마치 납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게 저는 적반하장의 논리라고 보고 그는 진상 규명을 가로막기 위한 것으로 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잔류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잔류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을 밝히고 진상규명이 먼저 선행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되고 그 진정한 잔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부모도 상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과 환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적반하장의 논리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인지 아닌지부터 밝히는 것이 첫 출발이 돼야 한다 이 말씀이군요. 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민변의 기획탈북 의혹 사건 대응 TF팀장 장경욱 변호사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김병준 교수가 한국당 비대위원장 됐네요. 예, 오늘 한국당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뭐 별다른 투표 이런 건 없이요. 사실상 만장일치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예견됐던 일인데 두 가지 지점입니다. 여러 명망가들이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일단 본인 의지, 내가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김병준 그렇죠. 비대위원장이. 그리고 뭐 최종적으로 5명 후보가 추려졌지만은 한 사람은 중도 사퇴했고 나머지 분들도 중량감이랄까 이런 게 이제 김 위원장보다는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그런 중론이었죠. 뭐 돌고 돌아서 결국은 그냥 거기. 네, 근데 이게 돌고 돌았지만은 사실상 결국 친박계조차 김 위원장을 추인하는 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이나 김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의미 없는 시간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뭐 강행철이나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 예. 또 김성태 원내대표도 사실상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를 좀 교감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소장그룹, 이른바 복당파, 뭐 말하자면 비박계 다 같은 이야기인데 이쪽 그룹들하고 이제 교감이나 소통이 있었어요. 네, 이제 위원장이 됐으니까 비대위원을 결정해야죠. 그럼요. 통상적으로 이제 뭐 당내 인사 몇 명, 당박 인사 몇 명 이렇게 꾸리는데 그 선임을 보면은 그림이 보이겠죠. 혁신형이냐, 뭐 통합형이냐 흔히 그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아마도 혁신형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24일에 상임 전국위를 열어서 이제 비대위원을 선임하면은 본격적으로 김병준 체제가 출범합니다. 네. 지난번 탄핵 국면 때 소위 책임 총리 물망으로 지명이 됐는데 이제 논란 끝에 저거 하는 걸로 봐서는 이 김병준 교수는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예, 제가 이제 이분 좀 아는데 뭐랄까 이제 권력욕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선회하자면은 자기 포부나 이렇게 뜻을 펼치고 싶은 의지가 되게 강한 분이에요. 네. 예.
그런데 출신은 참여본부의 청와대 그다음 장관 출신인데 교육부 총리도 했죠. 보수 쪽으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선임할 때부터 그런 경계 금기 같은 게 깨진 면이 있어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2012년에 윤여준 전 장관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찬조 연설도 했고, 근데 이제 그분들은 영입 케이스라면은 김 위원장은 물론 영입이지만은 본인 의사가 강했다. 내가 집도의가 돼보고 싶다. 이런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참여정부 출신들은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전재수 의원,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죠.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쪽 일을 하면서 당신의 출세를 위해 노무현 대통령님을 입에 올리거나 언급하지 말아주길 당부드린다. 당신의 그 권력욕이 참 두렵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는데, 김 비대위원장은 노무현 정신은 여기도 대한민국이고 저기도 대한민국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쳤어요. 노 대통령이 대연정 제안도 하기도 했으니까요. 네. 잘 갈까요? 자, 그러니까 이제 김병준 위원장은 당의 아주 많은 분야를 많이 바꿀 것이다. 혁신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것이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제 쇄신형, 정권형, 비대위라는 게 징검다리 역할 비대위도 있고 힘을 가진 비대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후자로 가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당대회 개최할 때까지 비대위가 되는 거거든요.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관련해서는 고민을 하겠다라면서도 내년까지도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답했습니다. 전당대회를 내년에?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7월이니까 뭐 최소한 6개월. 아무리 빨라도. 일단 김 위원장이 이제 행정 경험도 있고 이분이 이제 통찰력이나 뭐 이런 건 이제 뛰어난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도 십몇 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러네요. 참여정부 이후에는 이제 말 그대로 학자였었죠. 이런저런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있었지만은 그리고 이분의 장점을 뒤집으면 단점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김 위원장은 일반적 진보 보수로 분류하기 좀 어려운 소신파, 좋게 말하면 이제 실용주의자인데 그게 확장성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또 이제 양쪽에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권도 사실상 갖기 어렵잖아요. 2년 후기 때문에. 그럼요. 아시다시피 총선은 2020년 4월입니다. 그럼 공천은 1월, 2월 이때 실시되는데 그럼 비대위 체제가 1년 반을 가야 된다는 건데. 그건 용납 안 하겠죠. 또? 그렇죠. 이게 김병준 체제가 일을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때까지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다만 정말로 평가가 좋다. 이러면은 아예 전대 출마할 수는 있겠죠. 아, 당대표로? 당대표도 하시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좀 먼 이후의 일이고, 김 위원장도 오늘 그 말은 했습니다. 당장 혁신 비대위가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남은 선거 기간을 생각하면은 공천권을 행사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인적 쇄신이라는 게 공천이 되면 자연스러운 건데 그걸 피하면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것도 문제죠. 시험대에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또 여러분이 많이 검색한 뜬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게 속보인데 군 헬기가 추락했어요? 네, 포항에서 헬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병대에서 수리온이라는 군 헬기 아시죠? 이 헬기가 추락하면서 탑승자 6명 가운데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헬기는 정비 후에 시범 비행을 하던 중 10m 상공에서 추락하고 전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에 따르면 오후 5시께 자체 진화로 전소 과정이 모두 깔끔하게 끝났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도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일단 사고위원회를 구성해서 보다 면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오늘의 이제 첫 소식인데 보물선 얘기예요. 신일그룹 탐사팀이 실존하는 보물선으로 알려진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는 소식으로 오늘 오후 그야말로 검색어 타임라인이 들끓었습니다. 신일그룹 측은 지난 14일 울릉도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로 추정되는 선박을 발견, 배 한미에 새겨진 이름과 선체 등을 고해상도 영상 카메라로 찍어서 살펴본 결과 돈스코이호 설계도와 100% 동일한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15일과 16일에도 재탐사를 해 재차 확인했다고 합니다. 돈스코이호가 어떤 배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1380년 러시아 건국 영웅 드미트리 돈스코이 대공의 이름을 딴 배인데요. 1905년 러일 전쟁 당시 일본군에 포위돼 배를 빼앗길 위기에서 선원들이 자체적으로 침몰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뭐가 들었다는 겁니까? 일단 금화와 금괴 등 150조 원에 해당하는 보물이 실려 있다는 소문인데요. 150조 원? 네, 현재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로만도 10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됩니다. 이걸 찾았다는 신일그룹은 어떤 곳이에요? 건설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제1제강을 인수하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이오 산업,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블록체인 암호화 사업, 중국과 e스포츠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신일그룹은 그동안 돈스코이 함은 해양수산부도 존재를 인정하는 실존하는 보물선이라면서 반드시 인양해 세상에 그 존재를 보여줄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네. 진짜라면 이거 대단한 일인데요. 네, 누리꾼들 반응 또한 뜨겁습니다. 말로만 듣던 보물선 기대된다 이렇게 놀라움을 표시하는가 하면 반대로 낚여서 돈 날리는 어르신들 나올 것 같다. 속지 맙시다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예. 이 중 가장 눈에 띈 건요. 신일그룹이 실시간 검색에 떠서 우리 집 선풍기를 떠올리며 클릭했는데 보물선이 뜨다니 크크였습니다. 참고로 보물선을 발견했다고 밝힌 회사와 선풍기로 유명한 회사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무관한 회사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땐 좀 차분해져야 됩니다. 네. 며칠 기다려 봅시다. 네. 또 다음 검색어는요? 아시아나 항공이 오전에 검색어에 올랐는데요. 이번에 왜요? 국제선 노선이 지연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인천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이 기체 결함으로 3시간 50여 분 지연돼 출발하면서 줄줄이 연속해서 지연 사태가 발생한 건데요. 예. 아시아나 항공 관계자는 내일까지 지연이 발생할 것 같다며 내일 이후에는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끊이지 않는군요. 그렇습니다. 고객들이나 누리꾼들 모두 혀를 차는 모습인데 한 SNS 이용자는 배 좀 채우나 했더니 이젠 비행기가 안 뜬다네 라면서 기내식 대란에 이은 항공기 지연 사태를 비판했습니다. 네. 또 다음 소식은요? 의정부고 졸업사진 소식 어제 알려드렸는데요. 아주 재밌다고 그랬죠? 네, 이곳이 화제가 되면서 비슷한 스타일로 졸업사진을 찍는 고등학교가 늘었습니다. 예. 서울의 한 고등학교도 어제 졸업사진을 찍었는데 한 학생이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유튜버 양혜원 씨를 조롱하는 듯한 내용의 글과 분장 사진을 SNS에 올려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조롱하는 쪽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해당 학생은 경솔했다며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과문에 따르면요. 촬영 당일 담임교사가 학생에게 양혜원 씨 분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졸업사진은 교복을 입고 촬영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분장을 준비한 학생 입장에서는 준비한 걸 활용하지 못한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던지 자신의 SNS에 사진을 올리면서 문제가 커진 겁니다. 네. 미투 운동이 이렇게 그냥 화제나 캠페인에만 머물고 있는 게 아닌지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학교 현장에 인권 교육이 절실해 보입니다. 그래야죠.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어요. 시사잡기 1부 마치겠습니다. 잠깐 뉴스 들으시고요.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퇴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죠. 편리하다는 이유로 일상적으로 쓰던 플라스틱 제품들 이제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가 또 최근에는 스포츠 의류업체 아디다스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도 플라스틱 없애는 운동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 속에서 플라스틱 없는 삶을 실천해보자 이렇게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좀 초대해가지고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린피스의 이 캠페이너 박세문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에 망원동 에코하우스란 책의 저자로 알려져 계시죠. 최근에 플러스 마이너스란 팀을 만들어 활동하고 계신 고금숙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 아니에요?
그렇죠. 제로 웨이스트. 요새 있는 쓰레기 없는 운동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그러면 그 플라스틱을 마이너스 시키자 이런 뜻으로 만든 단어입니까? 네, 플라스틱을 마이너스 시키고 대안은 플러스 시키자. 대안은 플러스 시키자. 네. 그래서 우리 고금숙 씨는 실제 플라스틱 안 써요? 일회용 플라스틱은 안 쓰려고 그러니까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의 안 씁니까? 덴마크가 1년간 일회용 그 비닐봉지 사용량이 4개라고 하던데요. 저는 비닐봉지는 0개 쓰는 것 같아요. 제로. 아니 뭐 마트나 어디나 가면 다 비닐봉지로 주잖아요. 주시는데 거절하고 제가 그 청가방이라든지 에코백. 네, 작은 청가방도 있고 또 큰 에코백도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 이용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 지금 플라스틱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생산되고 얼마나 많이 버려지는지 뭐 어마어마할 텐데 뭐 우리 그린피스의 박세문 캠페이너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1950년부터 이제 대생산을 하면서 2015년 기준까지 83억 톤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양이 생산되었어요. 예.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도 9%만 재활용이 되었고 재활용이 9%밖에 안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79% 정도는 그런 매립지라든지 그런 환경으로 그냥 유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12% 정도는 소각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79%는 땅에 묻거나 바다로 흘러가거나 이렇게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플라스틱을 소각하면 거기서도 나쁜 유해 물질이 나오죠. 네, 맞습니다. 다른 대기 오염으로 그렇죠.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안 쓰고 줄이자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이 바다 생물들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들, 또 잡힌 물고기, 큰 물고기에 배를 갈라보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플라스틱 제품들이 나오더라. 네. 이런 사진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이제 놀랍지도 않은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너무 많은 뉴스가 나와가지고. 네. 그렇게 땅에 묻거나 바다로 흘러간 플라스틱은 분해돼서 사라지려면 400년 걸린다고 그러던데. 네, 저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100년부터 50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것 같고, 사실 플라스틱이 이렇게 많이 쓰인 걸 생각하면 100년 이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은 지금까지 생산된 플라스틱 중에서 그렇게 많이 버렸지만 분해된 건 없다고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러네요. 네, 그런 거예요. 1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아주 이 시대의 불사조는 이제 십장생은 플라스틱이 된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거북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학 이런. 근데 이런 십장생 동물들이 플라스틱을 먹고 지금 거의 위가 막혀서 죽어가는 실정이잖아요. 저는 요새 걱정되는 게 그 플라스틱이 환경에 갔을 때 세세하게 쪼개져서 분해는 안 되는데 세세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그런다면서요. 네, 그래서 막 저희는 특히 홍합이라든지 저도 해산물을 되게 좋아해요. 홍합, 굴 뭐 이런 것들. 근데 이런 걸 먹을 때마다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플라스틱이 나오는구나. 그럼 인간도 조금. 게다가 미세 플라스틱은 보이지도 않으니까. 그럼요. 네, 맞아요. 어디에 어떻게 축적되어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그 바다에는 이제 많게는 51조 개에 되는 그런 미세 플라스틱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그게 이제 일렬로 나열했을 때 400바퀴를 돌 수 있는, 지구 400바퀴를 돌 수 있는 양이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네. 어찌 보면 그럼 이미 제 몸속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을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쩌면 그죠? 인간도 조금은 플라스틱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참 고금숙 씨가 멋있는 얘기했어요. 플라스틱 사용하기 시작한 지 100년밖에 안 됐으니 지구상 최초로 개발돼서 생산된 플라스틱도 아직도 여기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사라지지 않았죠. 네, 저는 그 플라스틱 칫솔 쓰다가 이거 어떻게 재활용하지? 이거 어떻게 뭐 분리수거함에 놓나 종량제에 놓나 했더니 그 플라스틱 칫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복합 재질이 많아요. 뭐 나일론 모에다가 PP 손잡이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재질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활용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종량제에 넣었을 경우 그게 태워지면 다이옥신이 나오죠. 사실
칫솔을 아주 많이 써봤자 5개월 이내예요. 웬만하면 2, 3개월 내에 바꾸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칫솔을 써서 버리는데 칫솔 하나만 해도 몇백 년이 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을 하면 칫솔을 버릴 때마다 굉장히 좀 이게 뭐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커지니까 대나무 칫솔 같은 게 나와서 대나무 생분해가 칫솔? 되죠. 네. 대나무 가지를 미세하게 쪼개가지고 칫솔 모를 만듭니까? 칫솔모는 아쉽지만 예전에는 데지털 같은 걸 사용했는데 잇몸을 너무 찌른대요, 이게. 그래서 요새는 칫솔모는 어쩔 수 없이 나일론이라든지 플라스틱 종류를 사용하는데 칫솔 모만 그렇게 쓰고 네. 대신에 손잡이, 네. 자루 이런 거는 대나무에다가 네. 그거 비싸지 않나요? 그래도 많이 사용해서 한 1,000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습니다. 일반 칫솔에 비해서는요. 네.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이 아침에 일어나면은 샴푸, 린스 뭐 하잖아요. 네네. 전부 플라스틱 통에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안 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요새 나왔던 게 이제 액체 리필도 너무나 플라스틱 용기가 큰 거예요. 그렇죠. 버려지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샴푸바가 있어서 샴푸바? 예, 고체 비누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낵 용기, 스테인레스 용기에 그 샴푸바를 넣어서 계속 리필해서 사용할 수 있게 다양한 제품들, 플라스틱 없는 삶을 도와주는 건강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요새 그 스테인레스 빨대를 들고 다니는데 스테인레스 빨대. 네네. 요새 빨대 문제가 되게 심하잖아요. 뭐 거북이 코에 빨대 껴있고 막 이런 가슴 아픈 동영상이 많아서 그렇죠. 그런 걸 들고 다니는데 굉장히 가볍고 사실 자기 빨대를 자기가 딱 먹고 이러니까 위생상 좋기도 하고 빨대가 필요 없다면 그렇게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쓸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맞아요. 문제가 불거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타벅스도 빨대를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네네. 그죠? 근데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네네. 일회용 비닐컵, 일회용 비닐봉지 이런 거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닐봉지라든지 플라스틱 컵이라든지 잘 사용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대신 이제 사실 특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에코백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에코백을 사실 집에서 정말 많이 다들 가지고 계시는 것 중 하나인데 그거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외출할 때 가방에 까먹지 않게끔 하나씩 그냥 넣어두어요. 그러고서 이제 돌아다니고 거기서 이제 또 같이 들고 다니는 거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음료수 또 여름 되니까 많이들 마시고 하니까 빨대도 같이 챙겨서 들고 나가고. 네. 근데 이런 개인적인 실천들도 되게 중요하고 인식도 중요한데 저는 카페에 갔을 때요. 예. 제가 말씀도 안 드렸는데 저는 스낵 빨대를 다 스테인레스 빨대를 다 들고 다니는데 이렇게 자동으로 그냥 빨대를 플라스틱 꽂아주죠? 빨대를 꽂아주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거부할 새도 없이 제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어떤 그 노력은 그 성과도 없이 쓰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실천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통이나 생산업계에서 이런 플라스틱, 특히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관행이 같이 가지 않으면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 커피숍에 갈 때 일부러 자기 개인 텀블러 이런 거 들고 가셔가지고 여기에 담아주세요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거에 못지않게 이런 업체들에서도 그런 동참해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거보다 더 먼저 따져봐야 될 게 이 포장재. 네네. 뭔가 제품 하나를 보면은 플라스틱으로 된 각종 2중, 3중, 4중의 포장이 있잖아요. 네네.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그 7월 1일 날, 7월 3일 세계 일회용 비닐봉지 없는 날을 맞이해서 그 마트에 가서 정말 일상적으로 장을 보듯이 본 다음에 알맹이만 빼고 불필요한 포장재를 마트에 돌려주는 그런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이름이 플라스틱 어택인데 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는 이렇게 에코백이라든지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정말 알맹이를 사고 싶은데 사실 돌아오면 쓰레기가 장 보고 오면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한 25명 정도 자발적으로 참여하시고 장을 봤는데 카트 5개가 가득 차도록 포장지가 나온 거예요. 정말 그래서 정말 꼭 필요한 포장 같은 게 있죠, 사실. 물기가 있다든지 뭐 그러면은 생선을 어디다 가져갈 거냐 이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장재가 사실 불필요하게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질소 포장만 할 수 있는 과자에 질소 포장도 해놓고 받침 접시도 놔요. 그러면은 2개가 버려지는 거죠. 포장재가. 이중 포장인 거죠. 묶음 포장도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버려지는 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 많이 사는 자외선 차단제 그걸 그냥 팔면 되는데 그걸 꼭 페트 네모난 깍에 넣어가지고 팔아요. 그러게 말해요.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포장인지 이런 활동을 한다 그러면 너는 생선은 어떻게 살 거야? 고기는 어떻게 살 거야? 사실 다 위생상 필요하니까 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포장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은 문제는 불필요한 포장재마저도 위생이라든지 편리성의 이름으로 너무 쉽게 많이 쓰이고 그렇죠. 예, 그 대가를 바다라든지 해양 생태계 그리고 지구 전체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피스에서는 포장재를 생산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가 네. 그런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다 수거해 가는 것까지 책임지도록 하자 이런 운동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 사무소에서도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는 이제 대기업 상대로 많이 캠페인을 진행해 왔어요. 예를 들면 이제 코카콜라라든지 맥도날드 그리고 이제 좀 큰 단체랑 같이 함께 해서 스타벅스까지도 같이 이제 이런 기업들 쪽에서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렇죠. 메시지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00억 개 정도의 페트병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이런 캠페인 메시지와 저희가 이제 액션도 하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시민들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재활용 쪽으로 많이 약속을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기존에 있던 7% 플라스틱 페트병에 7%가 재활용이 가능했다면은 이제는 50% 정도로 늘렸다고 하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제 재활용만 된다고 해서 플라스틱이 결국적으로 줄 수 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플라스틱 생산을 줄여라고 계속해서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는 재사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금방 재활용 얘기 나왔는데 그 예를 들자면 저희가 소주병 이런 데는 빈병 보증금 제도가 있잖아요. 몇십 원씩 주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사용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소주병 똑같이 만들잖아요. 라벨만 떼서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그럼 굉장히 재사용하면 자원을 많이 아끼고 쓰레기가 버려지지 않죠. 그런데 이제 독일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빈병 보증금제도 하고 있지만 페트병 자체의 보증금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의 아들이 덴마크에 교환학생을 갔는데 이제 파티를 하고 나서 기숙사에서 애들이 숙취를 막 시달리면서 아침에 페트병을 다 모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럴까? 제가 봤더니 페트병 보증금이 병보다 더 높은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페트병이 병보다 더 싸죠. 우리도 한 10년 전인가 그런 게 있었어요. 컵 보증금 제도라고. 근데 없어졌잖아요. 네, 내수 다시 부활한다면서요, 근데? 네, 환경부에서 그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과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빈 병, 유리병보다 이 빈 페트병이나 이런 컵 재사용할 때 보증금이 더 비싸다. 외국 같은 데서는. 네, 왜냐하면 그만큼 플라스틱 재활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죠. 네. 우리 기업들도 동참은 하죠. 요즘 뭐 일단 대형마트에서부터 비닐 줄이기 한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 대형마트에 보시면은 과일을 담기 위해서 속비닐 같은 게 비치되어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50% 정도를 줄인다고는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 속비닐 자체도 어떻게 보면 플라스틱을 그냥 또 쓰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고 그만큼 꼭 그걸 사용해야 될까 또 이제 의문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자발적 협약으로 맺어져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약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예 그냥 종이봉투로 다 대체를 해버리든지 또 어떤 의미로 보면 요즘 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배달 음식의 그 플라스틱 포장이 하나하나가 사실 버리기 아까울 정도의 너무 완성된 플라스틱 포장을 해오는데 결국은 다 버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게 지난 10년간 플라스틱이라든지 재활용 정책이 후퇴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전에 그 중국집에서 시켜 먹었을 때는
사실 요새 식기류까지도 어쩔 때는 맞아요. 다 다회용 식기류를 갖다 주고 그게 정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집은 다 가져가잖아요. 그 중국집들은 그 규제가 있었을 때 배달 음식을 시작한 거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규제가 되게 철폐되면서 일회용 컵 보증금 사라지듯이 그렇죠. 배달 음식에 대해서도 규제가 굉장히 많이 약해지면서 엄청나게 배달 음식이 폭발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업체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아까운 정말 한 번 쓰기 아까운 플라스틱 용기들을 아주 굉장히 편리성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함부로 쓰고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재활용 분리수거만 잘해서 버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때요? 분리수거해서 내놓은 플라스틱류들이 정말 제대로 재활용됩니까? 우리 국내에서 아까 왜 처음에 그 재활용되는 비율은 9%밖에 안 된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통계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국내는 이거보다는 좀 높아요. 어때요? 정확한 자료가 없습니까? 그게 저도 재활용이 되면 재활용품 내놓을 때는 그렇게 많이 죄책감을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재활용 되는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이번 쓰레기 대란 사태를 보면은 사실 이게 제대로 재활용을 수거를 했지만 이게 정말 재활용 체계가 인프라가 깔려서 정말로 재활용 되는지는 정말 오리무중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사실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굉장히 힘들어요. 플라스틱 종류가 우선 너무 많잖아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PVC, 폴리카보네이트 너무나 많고 이것들이 다 녹는 점이 다르고 화학적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분류가 안 되면 플라스틱은 굉장히 재활용이 힘들어요. 까다로운 물질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PVC와 페트는 똑같이 보여요. 그냥 외관상으로 보이면. 그런데 페트처럼 보이는 그 PVC가 페트에 조금이라도 섞여 있으면 재활용을 전체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못한다. 게다가 또 색소가 있으면 또 안 된다면서요. 네네, 투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세계 그 유가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플라스틱을 그냥 재활용하는 것보다는 그냥 새로 만드는 것조차가 더 싸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네, 지금 다 중국 때문이다. 중국이 쓰레기를 수입하지 않아서 이 문제가 났다. 그거는 한 면이고 저유가가 정말 큰 문제입니다. 네. 저유가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손이 한 번 더 가는 재활용품을 다 가공해서 거기서 다른 물질을 만들어 내겠어요. 더 맞아요. 싼 석유에서 그냥 찍으면 훨씬 편한 거죠. 이건 이제 우리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이 3자가 모두 다 노력해야 하는 일이죠. 어느 하나만 할 일이 아닌 거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시민 차원에서도 많이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속도에 맞춰서 그렇죠.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쉬운 조금씩이라도 것부터 줄여나가는 거. 네, 맞습니다. 예. 실천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고 이제 소비자의 문제를 떠나서 기업들까지 그럼요. 같이 플라스틱을 줄여야 되는 메시지를 조금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네. 그것도 이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는 작은 마을에 울라풀이라는 마을에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시민 역할을 똑똑하게 해주셨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레스토랑이라든지 그런 바 그리고 카페 같은 데 가서 오히려 플라스틱 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서 초등학생들이 네, 맞습니다. 네,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오히려 그런 기업들이 네. 나서서 그래 우리도 빨대를 안 써야겠구나. 대체품은 어떤 게 있냐 했을 때 이제 초등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알려주는 알겠어요. 네. 그런 네. 저는 지금 그래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는데요. 우선 이렇게 많이 국민적 이슈가 된 적이 없어요. 쓰레기 자체가. 네. 쓰레기가 이 정도 이슈가 된 적이 없고 거의 하루에 몇 건씩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 전에는 뭐 이런 대나무 빨대를 가지고 다니느니 손수건을 쓰느니 이런 걸 하면은 텀블러만 꺼내도 왜 저렇게 까칠하게 굴어? 이런 분위기였어요. 저는 유별나다고. 네, 유별나다고. 전 망원시장에서 그 생선이나 고기를 살 때도 자기 용기, 제 용기를 가져가서 담아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왜 네.
이렇게까지 해? 막 아니면 정 담아서 새니까 비닐봉지에 여기다 좀 싸갖고 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는데 제 용기를 자꾸 비닐에 싸신다든지 잘해주시려고 이랬는데 지금은 요즘은 칭찬하죠. 이거 좋은 일이다. 예, 세상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이걸 3년 만에 처음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이 인식도 바뀌고 있고 환경부도 굉장히 발빠르게 정책을 알겠습니다.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우산 그 비닐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줄여나가기로 하고 모든 시민들이 하루 몇 장씩만 줄여도 정말 지구를 구하는 일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정도 말씀 나누겠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삶을 꿈꾸는 분들, 그린피스의 박세문 캠페이너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팀의 고금숙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네, 방금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이 문자로 레인보우로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동백나무 또 최미경님 등은 기업의 생산 구조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전선희님 또 6663번 쓰시는 분 등 플라스틱 안 쓰기, 비닐 안 쓰기 실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함께 동참해야 진짜 지구를 살릴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시사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번째 항목은요. 대표가 뭐길래인데요. 눈치 싸움이 극심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 구도 윤곽이 어쨌든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죠. 왜 불출마했습니까? 개각과 본인의 출마 여부가 연동이 돼서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폐를 끼쳤고 이게 또 다른 주자들의 출마에 끼치는 영향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취지의 메시지였습니다. 폐를 끼쳤다는 건 무슨 얘기죠? 이게 지난번에 이제 논란이 된 인터뷰 얘기인데요. 인사권자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전당대에 출마할 수 있겠느냐. 인사권자가 뭐 전당대에 출마하는 것을 허락하면 사인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김부겸 장관이 개각 대상에 들어가게 되면 문심을 얻고 전당대에 나가는 모양처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당내에서 워낙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수습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뭐 불출마 선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부겸 장관이 출마 안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모든 언론은 그러면 이해찬 의원은 출마하느냐 여기로 지금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김부겸 장관하고 이해찬 의원 두 사람이 출마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다 이렇게들 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이해찬 의원 쪽으로 관심이 쏠리는 거죠. 이해찬 의원 측은 지금 20일부터가 후보 등록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내에 입장을 변화된 상황에 맞춰서 정리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좀 불출마하는 쪽으로 기운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김부겸 장관도 안 나온다니까 좀 또 출마 쪽으로 기울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막 오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결정이 어렵나요? 여러 가지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당 원로가 이 다른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젊은데 좀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반면 지금 또 좀 안정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최고위원에 출마하신다는 분들은 젊거나 또 초선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면 당대표는 좀 안정감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부딪히면서 이해찬 의원의 출마 여부가 이제 계속 결정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친문 단일화 이런 얘기도 막 나오면서 이게 이제 이해찬 의원의 출마하고 또 같이 언급이 됐었는데요. 마침 또 전해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는 했죠. 그런데 오히려 김진표 의원이 자신과 뭔가 이 교감을 한 결과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것도 좀 미묘한데요. 지난 경기도지사 경선 때 김진표 의원이 전해철 의원을 뭐 전폭적으로 도와줬다고 하는데 이것과 관련이 있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진표 의원은 오늘 아침 우리 뉴스쇼랑도 인터뷰했죠. 그렇습니다. 경제를 컨셉으로 내세우는 것 같아요. 이 재무부 관료 출신이고 참여정부 때 경제부총리를 했고요. 문재인 정권 초기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해서 이런 경제, 뭐 정책 이런 분야 아주 밝은 캐릭터라는 것이죠. 올해와 내년에 특히 경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걸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점도 있는 걸로 지적이 되는데요. 종교인 과세라든지 뭐 이런 쟁점에서 너무 종교계로 좀 기울어져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은 바가 있다는 점. 그리고 개혁적이라기보다는 중도적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다는 점. 그리고 또 고령이다라는 점 등이죠. 이 당 원로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해찬 의원보다도 5살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전해철 의원, 김진표 의원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전해철 의원은 뭐 최재성 의원이랑 단일화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최재성 의원 쪽은 마치 전해철, 김진표 두 사람이 단일화한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도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김진표 의원하고는 지금 뭐 단일화 논의는 안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국은 뭐 출마를 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아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이른바 비주류로 분류되는 주자들이 쭉 있는데요. 뭐 설훈, 이인영 의원의 경우에는 19일 최종 단일화를 시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의가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고요. 박영선 의원의 경우에는 원래 오늘 정도에는 출마 선언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다시 좀 고민을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송영길 의원 내일 출마 선언한 예정이라고 하고 김두관, 이종걸 의원들도 지금 나온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20일, 21일 양일간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27일 날 예비 경선에서 3명을 이제 대상으로 이제 하거든요. 나머지 컷오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걸 놓고 지금 각자 셈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복잡하네요. 자, 두 번째 시사위키 항목은요. 드루킹 특검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루킹이 만든 경공모의 핵심 인사인 도모 변호사가 긴급 체포가 됐습니다. 이 도모 변호사는 아보카라는 필명을 쓰는 인물인데요.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이 됐던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죠. 왜 체포가 됐나요? 지금 혐의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증거 위조입니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원내대표에게 5천만 원을 전달을 했고 이 돈 중에 4,190만 원을 돌려받은 것처럼 증거를 위조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도 변호사가 이걸 조사하는 과정에 신적 불안을 좀 보였고 또 증거 위조가 혐의이기 때문에 부득이 체포했다라는 게 특검의 설명입니다. 그럼 지금 특검 측은 노회찬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보는 거네요. 그렇죠. 2016년도에 노회찬 의원 측이 5천만 원을 받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 당시에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무혐의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검팀은 이때 도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인 이 4천만 원 상당의 5만 원 돈다발 사진이 있는데 이게 애초에 인출됐던 5천만 원하고는 다른 돈이다. 즉 다른 돈을 지금 같은 돈으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돈을 묶은 띠지가 이제 달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특검팀은 노회찬 의원 측을 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소환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노회찬 의원 측은 뭐 돈 거래나 이런 거는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쟁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또 김경수 지사의 전 보좌관에 대한 압수수색 오늘 진행됐죠. 500만 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그 보도가 됐던 한모 씨의 자택과 차량이 오늘 압수수색이 됐는데요. 이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게 노회찬 의원뿐만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 측에도 뭐 추가로 있었던 것인지 등을 확인하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럼 김경수 지사도 이제 조사받게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특검팀이 김경수 지사 계좌 추적에 들어갔다는 보도가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김경수 지사가 지역 언론과 간담회를 열어서 발언을 했는데 지금 특검에서 아무런 연락도 없고 계좌 추적도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하니까 이 김경수 지사 조사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공식적으로 뭐 이 진도가 나간 바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원래 수사의 본령이라고 할 수 있는 댓글 조작 부분은 지금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어요? 어제 특검팀이 경기도 파주시의 한 창고에서 드루킹 일당이 은닉한 컴퓨터 등을 압수했는데요. 또 지난 10일에는 출판사 건물 1층에서 휴대전화 21개 그리고 유심 등의 자료 53점을 찾아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이 정황들 속에서 현직 의원의 이름이 또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요? 이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인데요. 드루킹 김동원 씨가 대선 전에 SNS 메시지를 보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메시지 내용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활동 등을 설명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지지 모임 성격으로 만든 경인선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홍보하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또 드루킹 김동원 씨는 김병기 의원을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 실제 만남은 또 성사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특검은 드루킹이 김병기 의원에게 접근한 이유 그리고 만남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 등을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그야말로 정말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그런 형국이군요. 빨리 좀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 항목은요. 최저임금 인상됐는데 이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소상공인들을 만났는데요. 이 수습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이 소상공인 관련 협회 관계자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이 최저임금을 차등화해서 적용한다든지 이런 좀 직접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 주장을 하면서 지금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이런 대책은 미흡하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제기를 했는데요. 반면 홍종학 장관은 지금 정부의 이제 정책 기조는 소득주도 성장론이고 이걸 포기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좀 추진을 하면 소비자들의 매출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효과로 이제 그 상황이 개선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부양에 주력하겠다.
있다는 취지의 그런 주장을 쭉 했습니다. 이게 좀 잘 수습이 안 되다 보니까요.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공동 휴업하고 천막 농성 이런 연대 투쟁을 다시 거론한 상태입니다. 이게 편의점 점주와 아르바이트생 결국 을과 을의 갈등이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편의점 본사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세븐일레븐하고 이마트24 본사를 대상으로 해서 불공정 행위 관련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설명하기로 올 하반기에 좀 이 편의점 부분을 대대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이 본사 측은요. 최저임금 부담을 본사가 지게 되면은 결국 제품 가격이 올라가서 소비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 이런 반론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측면이 또 하나 있고 또 사회 안전망 강화에 대한 대책도 또 있어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당정이 협의를 진행해서 이 일자리 소득 지원 대책을 논의를 했는데요. 그동안 언급이 됐던 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과 지원액을 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 노동자하고 영세 사업주의 실질 소득이 늘어날 수 있다. 좀 이런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좀 대응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뭐 촘촘한 후속 대책이 여기저기 다 메꿔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오늘이 7월 17일 제70주년 재헌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네요. 바로 며칠 전에 이 재헌절을 앞두고 반헌법 행위자 가운데 대표 인물 9명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이제 국가 권력으로 반헌법 행위를 자행한 사람들의 행적을 열전으로 남김으로써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되살리자 이런 취지로 시작된 작업이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의 책임 편집인을 맡고 계신 성공회대학교 한홍구 교수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저희가 처음 이제 이런 작업에 착수한 것은 3년 전입니다. 3년 전 재헌절에 2015년도에. 예. 그러니까 아직 박근혜 정권이었죠. 그렇죠. 그때 박근혜 정권의 헌법 파괴 행위가 심각해지는 것을 보고 예. 역사 정리 안 해서 그렇다 하는 생각에서 그 3년 전에 발의를 했습니다.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편찬해 보자. 예.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목표는 언제예요? 열전을 펴내시는? 저희가 앞으로 이제 작업을 해보니까 열심히 해도 한 4, 5년 정도는 더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앞으로도 4, 5년? 예. 그렇게 어렵습니까? 잘못 조사하면은 소송 걸릴 수 있는 문제들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철저하게 하는데, 예. 조사원 박사급 조사원 한 명이 한 사람의 생애를 이제 그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난 70년 동안 엄밀해야 되니까. 지난 70년 동안 우리 이거 없이 살았습니다. 없었죠. 그리고 민주화가 되고도 20년이 지났는데, 예. 민주화 되자마자 사실은 민주화운동 기념사협회나 노무현 정권 시절에 만들어졌었던 그 진실화해위원회나 예. 이런 데가 이 작업을 했어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해서 민간 차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속도가 늦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저희가 꾸준히 가는 게 중요하고 꼭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헌법 행위자의 규정 기준은 뭡니까? 먼저 기준을 정해야 되잖아요. 예, 기준은 저희가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는 4대 영역을 내란이 있고 민간인 학살이 있고 부정선거가 있고 고문조작이 있습니다. 근데 고문조작 쪽을 하다 보니까 사건이 워낙 많아서 간첩 부분을 떼어냈고 그다음에 언론 탄압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작업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이 있어서 저희가 처음에는 노태우 정권 정도로 끊으려고 했는데 그 박근혜 정권 시절에 국정농단이 워낙 심각해서 그 최근의 사례까지 내려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 헌법 행위가 가장 심각했던 300명 정도를 그 정리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목표 300명. 예, 이제 하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워낙 많아서 저희가 405명을 정했고 그 405명 중에서 지금 115명을 이번에 1차로 발표한 겁니다. 그 115명은 405명 가운데서도 반헌법 행위가 중한 이건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무작위로 저희가 조사원 그 조사위원이 한 10여 명
이 조사를 담당하고 계신데 예. 그분들이 우선 먼저 그 조사가 끝난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사람들 뭐 또 전직 대통령을 지낸 분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예. 이번에 1차 발표에는 대통령 빠졌고 대신 지금 아주 그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 대법원장은 뭐 지금 최근에는 이 사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행위가 밝혀졌습니다만 예. 저희가 2017년 2월에 그 405명을 선정할 때 양승태 대법원장이 포함됐었는데 이미 그 당시에는 이 사법농단은 밝혀지기 이전이었습니다. 전이죠. 그런데 박정희 시절 전두환 정권 시절에 이 조작 간첩 사건을 이분이 6건이나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갖고 일단 포함이 됐는데 예. 이번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져갖고 예.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최근의 것만 갖고 얘기하지만 이분이 초임 판사 시절부터 이런 과정을 겪어왔다를 그 저희 보고서를 보면은 네.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네. 아마 자료가 제일 많아서 그런지 아직 뭐 박정희 전두환 이런 분들을 조사를 안 해서 그런지 이번에 115명 조사한 사람들 중에서는 보고서가 저희 보고서가 600페이지로 제일 두껍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은 따로 무슨 자료 조사할 게 있습니까? 글쎄요, 뭐 그냥 예. 쿠데타가 너무나 다 역사적으로 규정이 다 네, 돼 그렇죠. 있고, 그래서 게다가 저희도, 이 저 예. 탄핵까지 당했고, 예. 저희도 뭐 이분들을 꼭 저희가 자세하게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에서 헌법을 가장 많이 파괴한 사람을 들자면은 또 전직 대통령들이 안 꼽힐 수가 없으니까 예. 뭐 포함은 시켜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그분들은 아직 조사가 완료 단계가 아니라 115명에는 빠진 거다. 예, 그렇습니다. 꼭 그 반헌법 행위가 가벼워서가 아니다. 가벼워서는 그 말씀이고 예.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경우 사법농단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대상이 올랐다. 예, 그 그렇습니다. 핵심 이유가 조작 간첩 사건 그렇습니다. 재판장이었죠. 예, 그러니까 배석 판사로서 4건, 재판장으로서 2건을 했고요. 음. 일단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유신 시대의 긴급 조치를 들여다봤습니다. 저희가 긴급 조치 사건을 다뤘다고 해서는 반헌법 행위자로 이것도 사실은 반헌법 행위이긴 합니다만 예.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됐다가는 뭐 수천 명이 그 다른 분야까지 치면은 수천 명의 반헌법 행위자를 기록하고 조사해야 하는데 저희 그 유신 시대 판사 전원, 검사 뭐 전원 사실 뭐 거의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건 그런데 좀 별로 의미가 예, 떨어지죠. 예, 그거 또 저희 역량도 안 되고 그래서 예. 그 중에서 무거운 사람들만 했는데 예. 양승태 대법원장의 경우는 일단 간첩 행위를 갖고 선정을 해놓은 다음에 긴급조치 사건을 들여다봤더니 긴급조치 판결이 12건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 연배의 판사들 중에서 단연 최고입니다.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대법원에서 긴급조치 사건들을 뒤집고 또 과거사 손해배상했던 것을 다 뒤집어서 뭐 오히려 그 피해자들이 돈을 물어내게 만드는 그런 어이없는 판결들이 나왔는데 예. 그것들을 다들 그 박근혜 정권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 그런 판결을 했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 점도 있지만 자기가 했었던 나쁜 판결들을 가리는 역할 그런 게 그 중요하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근데 동년배 그 판사들 가운데 유독 이분이 조작 간첩 사건이나 긴급조치 사건을 많이 담당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우선 뭐 저희도 이거는 그 가능성이고 의심을 하고 있고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분이 초임 판사 시절에 그 간첩 사건을 4건을 한꺼번에 처리를 하는데요. 네. 제일동포 간첩 사건인데 그 사건이 김기춘이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장으로 있으면서 만들어서 보낸 사건입니다. 그런데 김기춘과 그 양승태가 특별한 관계인 게 고등학교, 대학교 김기춘이 8년 선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이번에 대법원장과 왕실장으로 다시 만나게 돼서 인연을 맺고 그런 관계 속에서 밀고 땡기고를 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겁니다. 양승태라는 괴물 대법원장의 탄생의 배경은 우리가 민주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법부에 너무 많이 관여를 했고 권한이 크다 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띄어서 민주화된 다음에 대법원장의 권한을 강화시켜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법원이 과거 청산을 안 하다 보니까 양승태 같은 사람이 과거 군사독재 정권을 적극 협력한 대가로 사법 엘리트로 승승장구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청산 없이 민주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법부의 최고 엘리트라고 해서
오히려 출세가 빨랐고 그러더니 급기야 대법원장까지 가서 예. 이런 괴물 대법원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최고 엘리트로 이렇게 손꼽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런 사건들을 예. 많이 맡았던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양승태가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 게 사법 엘리트주의의 화신이다라고 했는데 네. 바로 이런 짓을 했던 수많은 양승태들의 대변자였던 것이죠. 지금 언급하신 조작 간첩 사건은 네. 확실히 조작이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고 재심을 통해 무죄로 다 나온 거죠. 재심에서 저희가 처음에 조사할 때는 6건 중에서 2건이 무죄 판결이 났는데 예. 지금 그 5건이 무죄 판결이 났고 며칠 내로 한 건이 또 그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것도 뭐 똑같은 케이스이기 때문에 무죄가 돼서 6건 다 조작으로 판명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법부가 보기에 이거는 완전 조작된 것이고 무죄다라고 예, 재심해서 그렇습니다. 입증 나는 건데 예. 그 당시에는 그냥 전부 유죄 예, 이런 그렇게 판결을 됐었죠. 내렸다. 예, 아. 그렇죠. 근데 또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네. 아니 그 당시 초임 판사로서 해당 법률 조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냥 판결한 거 아니야? 이런 반론을 하신다면 뭐라고 하실래요? 제가 그 사법부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거기에 이제 부제 중에 하나로 고민했었던 게 바짓가랑이를 들어보라 하지 않은 죄에 관한 보고서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법정에서 고문을 당했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판사로서 고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판단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것이죠. 아예? 예, 강희철 선생 같은 경우에는 그 양승태 문제가 제기됐을 때 펄펄 이제 뛰시면서 그 분개하시는 게 양승태가 분명히 물어봤대요. 고문당했냐고. 그런데 그 언제 물어봤냐면은 휴정 기간 중에. 휴정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 재판을 하고 있을 때는 안기범들이나 뭐 검찰에서 앉아 있고 그 사람들이 휴정을 했으니까 나가 있을 때 양승태가 고문당했냐고 해서 자기가 상세하게 고문당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건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 공식 기록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남는 건 아니죠. 그냥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 예. 그런데 본인이 그 얘기했을 때는 못 듣는 척하다가 휴정 기간 중에 그렇게 했고 그걸 뻔히 들었고 그다음에 저는 고문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 고문 당한 사람이 호소하는 거는 네. 그건 뭐 보면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지금의 수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지만 그때 고문 당한 사람들은 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흔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짓가랑이 한번 걷어보시오 하면은 알겠습니다. 예, 나오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그 115명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시면서 특히 8명을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다라고 언급하셨어요. 그 가운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면. 가령 민간인 학살 어떤 사람이 했는지 구체적으로 현장 지휘관들 안 알려졌는데 친일 경찰 출신으로 도경국장이 돼서 민간인 학살도 보면 형태가 다양한데 보도연명원 학살, 재소자 학살, 부역자 처벌,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의 학살 이거를 다 한꺼번에 다 자행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한경록이라는 사람. 한경록. 예, 그 사람이 또 미국 라이프 잡지하고 길게 인터뷰를 해서 그 미국 잡지 아주 대서특필된 그 자료도 저희가 처음으로 발굴했고요. 이승만 시절에 국정농단 또 인해장막 비서정치 그런 말들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장본인이 박찬일 이런 사람인데 박찬일. 예, 어디 현대사 논문도 없고 뭐 임명사전에 나오지도 않는데 이 사람의 행적을 저희가 이번에 발굴을 했고요. 당시 직위가 뭐예요? 경무대 비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관. 이제 그런데 그때는 비서실장이라는 직함이 없었는데 사실상 비서실장 그렇군요. 노릇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보부 차장부로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과 이 코리아 게이트 사건의 주역이었던 그 양두원이라는 사람을 저희가 이제 또 발굴해서 조사를 했는데 양두원. 예, 이 사람은 정보 쪽의 전문가가 아니라 골프 잘 쳐서 정보부의 특채가 됐고 독일과 미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두 나라에서 다 말썽을 일으켜서 추방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본국에서 승승장구했는데 왜냐하면은 미국에 있을 때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형욱이나 신직수의 아이들 뒤를 봐줬어요. 미국에 있고. 이게 이제 정말 우리 독재 정권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씁쓸했습니다. 네. 뭐 이 밖에도 이제 박차원 1987 영화 박차원 또 지금도 생존해 있는 고영주 뭐 아무나 보고 문재인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저 빨갱이다라고 얘기했었던 그 자칭 빨갱이 감별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분이 그 불임 사건 담당 검사였던 변호인의 검사였죠. 그
지금 이제 자칫하면은 네. 이렇게 115명을 1차로 발표하시는데 그중에 8명을 주목하라 이러면은 네. 나머지 사람들은 이 8명보다 좀 죄가 덜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네. 특별히 115명 가운데서도 이 8명을 주목하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우선 115명을 다 설명을 하면 좋은데 발표 시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분이나 네, 널리 알려진 분들을 뽑은 것이지. 알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역시 무거운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뭐 아까도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만 이건 최종 작업이 끝나서 모든 게 한꺼번에 발표가 돼야 사실은 우리가 좀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전 작업 의 최종 발간을 한꺼번에 펴내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아서 조금 늦추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상황을 봐서 이제 뭐 조금 맛배기로라도 몇 분을 보여드리는 게 이 지속적인 관심과 예고편이군요, 이건. 후원 그걸 이제 위해서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순수 민간 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한홍구 교수가 책임 편집인을 맡고 있고 편찬위원회 위원장은 누가 맡고 계시죠? 저희 대표가 5분이 계신데 그 이만열 선생님, 그 국사편찬위원장이었던 이만열 선생님이 상임 대표를 맡고 계시고, 이해동 목사님, 뭐 홍세화 선생님, 김정원 선생님, 강우일 주교님 이렇게 4분이 더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뭐 조사위원들도 어쨌든 인건비도 들어가고 할 텐데 많이 들어가죠. 민간의 후원이 없이는 이게 가동이 안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5,000원, 10,000원 그런 정기 후원이 후원으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 거기에 의존해서 가야 합니다. 네, 앞으로도 한 4, 5년은 걸릴 거다. 예, 그래서 반헌법 행위자 열전을 인터넷에서 치시면은 후원 방법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조사가 다 끝나서 편찬이 다 되고 나면 그 후에 또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훈장 받은 거 취소하라든지 뭐 이런 등등. 그 작업은 저희가 이번에도 발표를 했는데요. 다행히 저희가 이 발표하기로 한 게 보도 자료가 나간 다음에 행안부에서 23명을 취소했습니다. 23명을 취소해서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긴 한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한 100여 명이 그 취소 대상자가 지금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아마 그거는 저희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조사를 했음에도 100여 명을 크게 어렵지 않게 찾았는데 조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한다면은 아마 수백 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그 서원이 취소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위원회. 우리 잘 모르고 있었는데 벌써 3년 전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네요. 앞으로도 작업이 많다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책임 편집인이신 성공회대학 한홍구 교수를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잡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